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 열심히 듣고 오셨죠? 자, 문제 여러분 직접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역시나 8강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 파트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구조적 설계 방법론에 이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분석 설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중에서 객체 지향 기법에서 이 객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틀린 답은 답원이고요. 그죠? 객체는 데이터 구조와 그 위에서 수행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그죠? 연산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요. 자, 객체는 캡슐화와 추상화로 설명된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캡슐화나 추상화나 정보 은닉이나 이런 객체 지향에 관련된 용어 형태의 문제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그 문제들의 가장 키포인트는 객체 지향 기법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번의 객체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연산을 결합시킨 것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와 연산의 결합이다. 그래서 철도 영문이 표를 파는 행위,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고객이 영문에게 표를 사는 행위, 이런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문제는 자, 이러한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중에서 자, 데이터와 절차를 일체화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추상적이라도 개별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일컫는 용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쉽게 접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받으면 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은 객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설마 이게 답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객체에 저장된 정보다. 객체에 저장된 정보고요. 또 한 클래스 내에 속하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값들을 단위별로 정의하게 된다. 그래서 성질, 분류, 식별, 수량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객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속성이라는 개념, 어트리뷰트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4번 문제는 객체에 정의된 연산을 의미한다. 연산을 의미하는 게 뭐다? 연산을 의미하는 것은 메소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연산은 메소드. 자, 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객체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객체는 객체마다 각각의 상태를 갖고 있고요. 자, 식별성도 가지죠? 자, 행위에 대하여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파냄새가 납니다. 그죠? 전부 다 있다, 가진다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6번 문제.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객체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단위인데, 자, 이런 객체 중에서는 같은 특성을 갖는 객체들이 있다. 같은 특성을 갖는 객체들끼리 모았다. 뭡니까? 그게 바로 클래스죠.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컴퓨터 공학과 클래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자,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역시 뭐다?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역시 클래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게 클래스고요. 한 클래스를 기준하여 그 기준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진짜 문제 유치하게 낸다, 그죠? 자, 상위가 당연히 슈퍼 클래스가 되겠고, 그죠? 하위 클래스가 당연히 서브 클래스가 되겠죠. 자, 틀린 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가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중에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연산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로 묶어준다? 뭐한다? 캡슐화 시킨다. 그렇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캡슐화에 대한 용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관련 문제는 이렇게 용어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자, 10번 문제도 역시나 연산을 하나로 묶는 거니까 캡슐화가 되겠죠. 자, 캡슐화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11번 문제는 뭐에 대한 개념이죠? 객체 지향 분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고 계략화, 형상화시킨 거. 이걸 뭐라 한다? 추상화라 하죠. 추상화. 그죠? 추상화. 자, 추상화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자, 12번 문제도 예를 들어 자동차와 말이라는 클래스에서 이동수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일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도 역시 추상화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은 라번. 자, 추상화라는 건 아는데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니까 역시나 영어로도 잘 봐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이다. 자,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 상속성이라 하죠. 자, 역시나 상속성을 영어로 하게 되면 뭐라 부릅니까? inheritance라고 부르죠.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이다. 역시나 상속성을 나타낸 말이고 inheritance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 캡슐화와 정보 은닉.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캡슐화와 정보 은닉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역시나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캡슐화와 유지 보수, 그러니까 정보 은닉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캡슐화와 정보 은닉의 가장 큰 장점이 유지 보수 용이성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9.2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에서 객체지향의 설계 분석과 설계 부분의 분석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객체지향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공동된 속성을 명백히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사고하고 인지하는 틀 내에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한 객체와 다른 객체의 종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 아니죠? 정답 답번이고 사용자가 속해 있는 실세계의 문제 영역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자, 람보 나왔죠? 람보. 자, 본 강의 제가 람보라는 얘기를 드렸죠. 럼바우입니다. 럼바우의 모델링 방법은 객동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객동기, 이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객동기로 외워주세요. 객체 모델링, 기능 모델링, 동적 모델링.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역시나 객체 모델링 기법에서 분석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모델링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역시나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 객동기 외워주신다면 정답 답번이 되겠고요. 4번 역시나 럼바우의 OMT 모델링 방법이 아닌 것은 객동기. 자,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라도 정확하게 외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5번 문제는 객체지향 분석에서 객체 모형을 정의하는 순서를 옳게 해나가는 것은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실세계로부터 그 객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그 객체 사이의 의존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쵸. 객체의 속성을 정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연산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겠죠. 연산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객체 사이의 통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순서를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정답은 몇 번? 다번이 되겠죠. 자, 다번. 자, 객체 지향 분석, 객체 모형을 정의하는 절차에 대한 순서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는 순서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6번 문제도 럼바우의 모델 중에서 자, 이거는 이제 객동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자, 객체지향 분석 모델링에서 데이터의 흐름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은 기능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흐름 중심은 뭐다? 기능 모델링. 자, 코드와 요든의 객체지향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메시지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유지하고요. 설계 절차는 분석 사항을 상향식 방법 아니죠? 하향식 방법입니다. 정답은 나번이고 전체 시스템 규모를 최소화하고요. 자, 서비스를 간단하게 유지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갖고 있죠. 자, 코드와 요든의 기법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8번 문제 역시나 코드와 요돈의 돈 이러니까 좀 어색하다 그죠? 자, 코드와 요돈의 객체 지향 설계에서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역시나 클래스와 객체 요소가 아니고요. 정답 가번이고 문제 영역의 요소, 그리고 사람과 상호작용 요소, 그리고 태스크 관리 요소, 작업 관리 요소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객체 지향 방문론에서 시스템의 형성 구조를 모형화하는 데이터의 흐름 다이어그램 DFD를 사용해서 객체를 분해하고 또 객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이것을 에이다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킨다. 에이다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에이다 프로그램은 에이다 프로그램을 변환시키는 기법이 이제 마지막에 부치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부치 기법이었다고.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부치 기법이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시스템의 형성 구조를 모형하는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DFD를 사용해서 객체를 분해하는 기법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들을 에이다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기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에이다 나오면 부치다. 에이다는 그 여자 이름을 따서 만든 그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치와 에이다가 사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라도 우리가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올 가망성은 별로 없지만 그쵸, 나온다면 그래도 기억이 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풀 때 제 목소리를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문제를 풀 때 제가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들으다 보면 제가 이렇게 억양이 그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특이하니까 제 억양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보면 눈에 탁탁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치고 온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 치러 가니까 쌤 목소리가 막 뭐 이렇게 어른어른거린다. 그러니까 쌤이 강조했던 억양이 기억나서 문제를 맞췄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셔서라도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객체 지향 개발 방법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 자, 누굽니까? 전체 시스템을 가시화와 실시간 처리에 유용하다. 방금 읽어봤던 내용이죠. 설계를 위한 문서와 기법을 강조했고 분석 단계와 구현 단계의 세부 사항이 좀 취약하다는 거고 DFD를 이용했다. 이게 뭡니까? 부치죠. 하나 더 나온다면 에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자, 부치 기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좀 빠듯하게 달려왔는데 객체 지향 기법 그리고 객체 지향의 분석과 설계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나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이 가장 쉬운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 바로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쉽다고 해서 대충 하다가 어려운 과목을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쉬운 과목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려운 과목은 어려운 과목대로 점수가 안 나오고 쉬운 과목은 또 점수가 더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쉬운 과목에 오히려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점수를 확 올리고 어려운 과목은 본강 위주로 개념을 잘 정리하신다면 한 반타작 정도?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 한 과목을 정해놓고 그 과목은 10개만 맞추자.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다 15개 이상.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18개까지 맞추자. 자, 이런 개념을 잡으면 아주 고득점으로 한 80점 정도로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최근 기출문제 강의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시험 잘 치시고 또 다음 또 데이터 통신 안 들으신 분들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 과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